예,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지금 이곳 국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탄핵안과 관련한 절차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앞서서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새누리당 움직임이 바쁩니다. 여야 모두 오늘 의총을 열어서 탄핵안 표결에 앞서서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비상시국 회의 그리고 또 의총까지 열어서 지금 의원들의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오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가결 여부를 결정되는 것은 역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하죠. 네. 여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거기다 키를 갖다가 캐스팅 보트를 새누리당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비박계 표가 탄핵에 얼마나 표결에 참여를 해서 찬성을 하느냐, 그리고 친박 의원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샤이 친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몇 명 정도가 오늘 탄핵에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부결될 수도 있지만 가결 또는 압도적 가결 이거 자체는 사실 새누리당이 엄청난 당의 운명과 또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주류는 주류식대로 의원총회 열어서 표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비상시국 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됐을 때는 가장 역풍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상시국 회의를 열어서 일단 표 단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비상시국 회의 자체는 한 33명 정도 참여했다고 하니까 네. 적어도 33명은 오늘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표 단속에 들어가는 의총 그리고 회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비주류 비상시국 회의에서 밝힌 이제 탄핵 가결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의원의 수가 이제 33명인데 지금 이것은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주류가 적어도 한 4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또 관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비주류 측에서 어떤 말하는 30명 이상만 참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탄핵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자,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단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3시에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을 하죠. 근데 이 부분은 할지 안 할지 아직 미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탄핵 소추안이 상정을 하고요. 근데 탄핵 소추안이 상정이 되면 그 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거기서 또 다시 제안 설명을 하죠. 그런데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 때는 그때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전략할 수가 있죠. 그리고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 40분 정도 예상하고요. 또 표결 결과에서 이제 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5분 자유 발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투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재투표나 몸싸움 같은 그런 돌발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 2004년도에 노무현 탄핵 때는 몸싸움, 고성, 명패 던지기 아주 난장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요. 일단 국민의 어떤 분노가 하늘 찌를 듯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새누리당이 탄핵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자유투표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이걸 막는다는 것은 자유투표 방침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본회의 보고부터 표결까지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57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투표가 일단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일단 좀 특이하죠. 일반적인 투표와 달라서 이제 명패하고 투표용지 한 장을 줍니다. 각 2개죠. 그래서 투표소에 가면 명패는 명패함에다 넣는 거예요. 그 이유는 투표에 참석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표지에 대해서는 가, 부만 해서 가냐, 부만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표용지에 넣죠. 그런데 명패를 하는 이유는 일단 투표 수하고 명패 수하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표지에 있는 것과 명패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패에 비해서 투표지에 적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기권을 처리하는 거고요. 네. 네. 그런데 명패에 비해서 투표지가 많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명패와 달리 투표하는 사람이 더 많게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무효가 되고 재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투표지가 그냥 그 백색 종이 네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종이에다가 가부만 표시하는 그렇죠. 건가요? 거기에다 뭐 예를 들어서 X표나 예. 아니 뭐 공표를 쓰게 되면 그건 이제 무효표로 처리가 됩니다. 아, 네. 예, 예. 자, 그렇다면 뭐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무효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단지 내가 이왕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 때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그 무효표 한 5표 정도 나왔어요. 네. 그 형태를 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무효표 자체를 정확히 뭐 기권이라고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예. 의도적으로요. 거기에다가 가를 써요. 그리고 마침표 점이라도 하나 찍게 되면 이건 무효표입니다. 아. 그리고 또 가를 썼다가 또 지우고 다시 가를 써도 무효고요. 네. 그다음에 가인지 나인지 좀 불분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무효표로 처리되는데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국회의원이 이렇게 실수할 거라고는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예. 적어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예. 이게 의도적이 아니고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자질이 부족한 거죠. 투표 방법도 모르는 채 국회의원을 하면서 투표장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그것에서는 사실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예. 네. 자, 이게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별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부결됐을 경우에요. 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혹시라도 부결이 돼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어두겠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 뭐 인증샷 자체는 우리 뭐 선거 때마다 나왔잖아요. 네. 인증샷은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 보면 인증샷을 찍는 것 자체는 무효 처리되고요. 경우에 따른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법에서는 인증샷 찍는 것 자체에서는 규정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처벌받지는 않지만 지금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증샷을 찍어서 외부에다가 이걸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무기명 투표 원칙에 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재성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이건 뭐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증샷을 찍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표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 그건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사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인증샷 찍자고 제안했다가 네.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탄핵의 가결이 아슬아슬하게 몇 표 차이로 됐다고 한다면 사실 새누리당이나 친박계에서 인증샷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인증샷을 찍는 것은 좀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 무기명 투표라 할지라도요. 나중에 보면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가 상당히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꼭 인증샷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가결이나 부결을 하는데 이게 꼭 영향을 미친다는 볼 수 없고 네. 단지 인증샷을 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걸 일종의 보험용으로 들어놓고 네. 뭐가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이렇게 찬성을 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예. 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물론 뭐 이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이것은 뭐 쉽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가부 그 결정이 사실 이게 조금 그 미묘한 차이로 미세한 차이로 그 결정이 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를 대비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의원들의 경우는 이런 식의 보험에 들어오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본인들은 인증샷을 찍자는 얘기를 안 했어도 아마 스스로 뭔가 내가 찬성을 했다는 그러한 것들의 준비를 해놨을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인증샷 자체는 이제 외부적으로 나온 표현이지만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찬성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부결이 되건 가결이 되든 간에 어떤 정치적인 격동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 뜻은 탄핵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뜻에 나는 따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선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는 특히 찬성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찬성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하겠죠. 예. 네.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다면 국회 해산 수순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배수진을 쳤다고 보면 예. 될 것 같고요. 정말로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정말 사퇴를 할지 안 할지 이제 그건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전원이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네. 헌법 공백의 초유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퇴서를 내면요, 회기 내 사퇴를 내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사퇴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국회 회기 중이 아니면 국회의장이 이를 사퇴를 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회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회기를 개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회의장이 사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뭐 국회의장이 사퇴 수리를 하겠습니까? 또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이제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야당 의원들이 전부 사퇴를 하고 또 일부 사퇴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00명 밑에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는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배수진을 치고 어떻게든지 탄핵을 가결하든지 예. 아니면 압도적으로 가결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뭐 지금 뭐 부결 가능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부결이 된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그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법적인 측면 또 헌법적인 측면에서는 뭐 대통령의 권한이랄지 그런 건 계속 유지가 되지만 네. 그게 부결이 된다고 해서 어떤 국정의 동력을 찾는다랄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가결이 되면 일단 법적으로 헌법적으로는 뭐 탄핵에 대해서 권한이 정지가 되겠지만 부결이 돼도 거의 유사한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새누리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4월 말까지는 뭐 하야하겠다 이제 그런 네.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물인간의 대통령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어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가의 혼란, 정치적 혼란만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이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은 어쨌든 한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회기를 열어서 재표결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유로 같은 회기 내에 발의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임시국회 12월 9일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회기를 열어서 다시 탄핵소추안을 상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번에도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지금 국회의원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오늘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지금까지 탄핵소추안 부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결될 경우를 가정을 해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까?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박 대통령은 가결되는 그 순간에 권한이 정지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순간에 정지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라는 걸 만듭니다. 국회에서, 국회 사무국에서. 그래서 의결서를 만들면 이제 그게 정본이 되는 거고요. 이제 등본 자체는 법사위원 정본은 법사위원장한테 주고요. 예. 그다음에 등본 자체는 헌법재판소에 가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의사국에서 직접 가서 송달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네. 송달 받은 순간부터 권한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2004년 노무현 때를 보면 한 5시간 정도 걸렸어요. 송달되는 송달되는 시간이. 근데 그때는 탄핵의 가결되리라는 걸 국회에서 예상을 좀 잘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네. 이번에는 어떤 가결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러니까 이게 송달 서류 작업을 미리 준비를 못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국회의장도 야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또 가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랄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서 가결 사실 뭐
뭐 부결이 되면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예. 네. 그렇지만 가결이 되면 일단 빨리 탄핵소추 의결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아마 작성을 준비를 해놓고 가결이 딱 되면 예. 바로 일을 진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예. 아마 송달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도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어떤 헌법이나 법에는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칙적으로 봐야 하죠. 예. 그렇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일개 임명한 국무총리한테 그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 권한 범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우리가 2004년 때와 비교를 해서 보면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범위, 예를 들어서 국방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안이죠. 그리고 외교는 공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위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일단 2004년 노무현 탄핵 때도 이제 고건 총리가 예. 그때 권한 대행을 행사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대통령의 권한 행사만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아마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잠시 말씀하셨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을 경우에 그 되고 난 다음에 고건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준해서 그때 상황과 똑같은 그 형식으로 국정 수행이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때와 뭐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인데 예. 좀 그때는 좀 상황이 좀 틀린 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탄핵의 어떤 기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예. 네. 짧았고 그다음에 뭐 고건 총리가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예.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네. 국정농단에도 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야당 측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권한 대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야당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 법률적으로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정식 임명이 되잖아요. 예. 내정을 했다 임명이 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거류 상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없는 거죠. 예. 네.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야당에서 절충형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내각의 구성에 있어서 야당이 추천하는 그런 내각을 구성하자. 그래서 네. 황교안 총리는 소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예. 내각 자체는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능한 내각을 꾸려서 내각 그러니까 장관 위주로 국무위원 위주로 예. 대한민국을 끌어가게 하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예. 봅니다. 네. 가결된 이후는 이제 공을 헌법재판소가 넘겨받게 되는데 헌재 탄핵 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자체가 이제 빨리 갈 수 있냐 늦게 갈 수 있느냐는 결국 오늘 탄핵안 가결이 압도적으로 나오느냐. 네. 첫째는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촛불 민심이 어떻게 방향을 가느냐. 그게 좌지우지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31일 날 박헌주 네. 소장이 임기가 마치지 않습니까? 또 이정미 재판관은 또 3월 13일 날 임기가 마쳐요.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탄핵 심판이 길어져서 뭐 예. 6개월 간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럼 6개월 후 그다음에 조기 대선은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 다음부터 2개월 내에 조기 대선을 하기 때문에 한 8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8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 과연 황교안 총리 8개월짜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6년의 임기에 헌법재판으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 네. 이런 부분이랄지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탄핵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탄핵 어떤 심리의 절차와 기일이 어느 정도 빨리 가느냐 이제 그 예. 부분도 지금 현재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탄핵 심판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종착점이 아니고 예. 결국 탄핵 어떤 열차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말씀하시면서 헌재 심판이 이제 얼마나 빨리 내려지느냐는 네.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의 표차가 압도적인 표차이냐 아니면 근소한 차이로 가결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기도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헌재도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헌재는요 일반 뭐 법원이나 또 대법원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은 하지만 일단 정치적 사법기관을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법원 절차대로 재판을 하게 되면 이건 뭐 180일 안에 그 결정을 하라는 것은 의무적 규정이에요. 네. 강제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 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볼 때는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약간 법 위배,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가 박근혜 대통령이 위배했다는 것이 좀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심리 절차를 좀 신속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좀 지연 작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증인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갖다가 신청을 한다고 해봐요. 지연을 위해서. 그러면 하루에 10명에서 12명씩 해서 매일 아니면 적어도 이틀 간격으로 계속 심리를 하면 심리 절차를 단축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끝나면요. 예. 1월 31일 헌법재판소 소장인 박한철 소장이 소장, 끝나기 예. 전에도 예.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의 의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탄핵 가결이 어떻게 되느냐고 국민의 여론이 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박한철 소장이 이제 1월 31일까지 임기가 이제 만료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인용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 결정을 내리면은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임기가 이제 임박한 이제 박한철 소장 외에도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뭐 이렇게 그 재판관들의 그 신분 변화가 있는데 임기와 성향 때문에 이 재판 그 헌재 결정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지금 박한철 재판소장이 임기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임 재판관이 이정미 선임 재판관이에요. 예. 네. 그럼 이정미 선임 재판관도 그만두게 되면 또 헌법재판소장을 또 임명해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절차 어떤 공백이 생긴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어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마치기 전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끝내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만약 뒤로 가게 되면 일단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명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그 중에 만약에 지금 7인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 탄핵 심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불참을 하게 되면 헌법상 구성 요건이 아예 미달이기 되기 때문에 예. 탄핵 심리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법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좀 심리를 신속하게 해서 1월 31일 이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대통령이 그 먼저 퇴진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거의 같은데. 논란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그냥 국회법에 보면 임명권자가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이 되면 예. 임명권자가 사직을 수리할 수 없고 또 해임할 네. 수 없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임명권자가 누군가요? 국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상위의 어떤 임명권자는 있다 볼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하야 자체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선출직이에요. 선출직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다수의 견해는 충분히 언제든지 하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제 제가 보는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일단 끝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탄핵 수출이 의결이 되더라도 지켜보겠다는 의미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든지 부결시키겠다는 그런 헌법재판소에 인용하지 않게 만들겠다, 기각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뜻대로 가지 않고 탄핵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예.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에서 하야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탄핵 이제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이 되면은
박 대통령이 직접 그 법정에 나가서 그 구두 변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당사자 또 증인은 뭐 나와야지만요. 당사자에 대해서는 뭐 의무적으로 출석을 강행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가 2004년 3월 30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출석하지 않았죠. 단지 관련된 참고인 증인이 출석해서 증언한 사실이 있고요. 근데 박근혜 예.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출석하지 않고요. 아마 변호인이 대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헌재가 이제 그 인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인용이라고 탄핵안이 이제 그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이 된다. 그래서 네.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네. 대통령은 파면 절차를 밟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면 파면이 되는 바로 거죠, 되는 바로. 거예요. 예. 파면이 되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의 신분을 잃는다고 보면 되고요. 또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만둔 이후에 예. 대통령에 부여되는 그런 혜택들은 전부 다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새로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야당 측에서. 그래서 전제 대통령 애우에 관한 법률 중에서 어떠한 뭐 관용 여건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그래서 예. 여러 가지 혜택을 없애주는 지금 법률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오늘 투표를 하게 됩니다. 탄핵소추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된 내용들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